전 세계 최초로 게스트가 제일 먼저 인사를 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 맡은 이화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엄태화 반갑습니다. 잘 보이세요? 네. 영화 잘 보셨죠? 네. 톰 크루즈가 내한을 했더라고요. 톰 크루즈 내한 부럽지 않잖아요. 조각으로도 충분하지 않으세요? 같은 62년생. 네. 네, 톰 크루즈와 대결하고 있는데요. 어째서 만나서 좀 어떻게 서로 포스를 좀 교환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성격도 급하셔서 형이 또 한주 일찍 전 세계에서 최초 아니에요? 그쵸. 항상 그렇죠. 네. 사람들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쨌든 두 분의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혼자로도 지금 여러분들이 거의 120분 동안 그 조각의 어떤 화려한 그 액션의 세계를 경험을 하셨는데요. 진짜 이 영화는 좀 약간 신제품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런 영화, 이런 주인공, 이런 캐릭터, 이런 액션들을 이렇게 감행을 하는 게 정말 도전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가운데 민규동 감독님이 계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아마 이제 그 같은 감독의 입장, 여러분들이 보신 감상도 있으시겠지만 같은 연출을 하는 감독한테는 또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까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그 파과를 지원 사격하는 파모리 토크의 주인공으로 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까 인사를 잠깐 해주셨는데요. 엄태화 감독님. 제가 잠깐 이제 그 감독님 이 영화를 어떻게 보실지 살짝 이렇게 봤더니 120분 동안 이혜영 배우를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영화 보셨거든요. 한 100분 정도 보고 나오셨죠, 오늘은. 100분 동안 이혜영 배우 다시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오늘은? 너무 또 좋았고요. 특히 그 이영 선생님은 너무 좋았지만 이번에 다시 볼 때는 또 김성철 배우가 또 다시 보이는 게 그러니까 처음 볼 때는 저 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모르고 이제 보다 보니까 놓치고 지나간 부분들이 많았는데 다시 보니까 처음 딱 마주할 때 눈빛이라던가 너 누군지 알 것 같아라고 할 때 딱 그 리액션 같은 게 되게 다르게 또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저 사람이 왜 저런지 알고 보니까. 근데 동생분이 배우님이시잖아요. 네. 근데 너 누군지 알 것 같아 너무 무성의하게 하시고 한 번만 다시 해주시면 안 돼요? 네, 새로운 발견을 두 번째 보면서 하셨다라고 하셨고 이혜영 배우에서 어떻게 보면 막판에 폭주하는 그 김성철 배우님의 연기까지 좀 두 번 보니까 보이더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독님 지금 말씀하신 거에 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네, 액션 노어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미스터리물이라고 또 장르 성격을 규정했었기 때문에 여러 번 볼 때 모두 미스터리물이 그렇지만 퍼즐들이 한 번에 잘 풀리지는 않잖아요. 볼 때마다 양팔꽃들처럼 벗겨지는 재미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거의 단점은 근데 한 번에 처음에다 읽기가 어려우니까 사실 또 한 번에 읽어야 전체 의미를 또 알 수 있고 영화를 두 번 본다는 건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굉장한 애정을 갖고 있지 않고는 특히 지금같이 OTT와 함께 영화가 같이 공존하는 시대는 진짜 어려운 일이라서 그게 갈등이 많았어요. 연출할 때. 그래서 김종철 배우도 그 얘기가 가장 연기 어려운 점이었고 우리끼리는 다 알고 설정도 알고 전사도 다 연기를 해야 되는데 관객은 몰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직관적으로 느낌이 와야 되고 뭔가 있더라고. 근데 이혜영 배우는 또 계속 수비수로 공격을 받잖아요. 완전히 그 화장을 하고 마스킹을 딱 한 다음 다시 공격수로 변하기 전까지는 계속 나 뒤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서 답답하고 하지만 처음으로 나를 저렇게 흔드는 무서운 놈이 나타나서 나를 기단시키고 하는 맥락들이 또 그 자체를 또 가야 되니까 그래서 단순 복수에 그냥
표시를 가진 어떤 인물이구나라는 느낌들을 정보를 먼저 좋아만 했었고, 네, 이상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점은 뭔가 있겠구나라는 거를 조금씩 쌓아서 전체적으로 한 6번 정도 실패를 해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리는데 처음에 비녀부터 시작해가지고 끝없이 실패하고 마지막에 몇 초 알리고 네. 그 성공하는 이야기로 전체 구조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끝없는 실패를 하면서도 이제 오해도 시키면서 이해를 시키는 복합 연기가 그 도전이었을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원작에서도 원작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가장 좀 다른 차별점이라고 한다면은 김성철 배우가 연기하는 투의 존재가 정말 다른 전사를 가지고 또 다른 소편을 만들어줘도 좋을 것 같을 정도로 많이 새로운 존재로 해석이 됐다는 거, 그리고 그를 통해서 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을 가지고 있을까가 계속 이제 연상이 된다는 게 좀 중요한 지점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게 되는 영화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이제 감독님 액션 얘기를 하셨지만 진짜 이건 찐 멜로가 아닐까? 이 멜로의 감정들을, 멜로에도 다양한 멜로가 있잖아요. 굉장히 여러 복합적이고 다단한 멜로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엄태화 감독님은 이 관계들, 이 안에 있는 어떤 이 인간들의 고민들을 좀 어떻게 해석을 하셨고 보셨을지. 저도 처음 볼 때는 이제 뭔가 액션에 좀 더 포커싱을 하고 영화를 즐겼던 것 같은데, 좀 더 김성철 배우의 어떤 새로운 모습과 표정들이, 미묘한 표정들이 보이면서 이번에 볼 때는 되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절절한 짝사랑 멜로 같은 느낌을 받았었고, 그 아까 이제 잠깐 대기실에서 또 얘기 나눴던 거는, 그러면 이 사람이 과연 저 그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이성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냐, 아니면 어머니 상을 바라고 저렇게 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들도 막 나왔는데, 그렇게 해석들이 많이 나오는 것들도 이 영화를 보는 또 다른 재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독님께 이 얘기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 관계 설정을 할 때 굉장히 이제 복합적인 성격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감독님 어느 쪽에 좀 비중을 두고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지, 그 안에서 좀 해석을 하셨던 여러 가지 좀 갈등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감정의 복합적인 것들을, 미묘함을. 사실 관객분들 어떻게 보셨을까 이런 것도 사실 궁금하긴 한데요. 모성애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그냥 부재로 인해서 그것을 대체할 어떤 대상이 누가 왔더라도 상관없이 그냥 따뜻한 어떤 부모의 소개였다면은 내 평생을 다시우지 않은 엄청난 각인이 된다. 이런 맥락이면은 전체적으로 제가 하려는 영화의 주제랑 사실 오해가 좀 생길 거라 생각했었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읽힐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서 엄마의 존재를 완전히 그냥 일단 이미지로 지웠죠. 왜냐하면 가족 사진에서도 엄마가 없고, 이혼인지 사별인지 그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도 그거는 완전히 삭제해서 이후에 이제 조각이 떠나고 난 다음에 정신병원 한 1년 반 가고, 그 뒤의 삶에 대해서 맥락에서도 엄마의 존재는 사실 나타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동성은 아니니까 어떤 모성애보다 이상의 영역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동성애나 이성애나 모성애의 그런 정념을 다루는 그런 센티멘탈한 멜로는 아니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어떻게 격정 멜로라고도 할 수 있는, 막 사력을 내서 죽을 듯 나누는 감정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모성애로 되면 너무나 메디푸스 컴플렉스도 있고 너무나 왜소한 이야기로 좁혀질까봐. 근데 조각이라는 사람이 생긴 것도 그렇고 자신을 이제 해방시키는 방식도 그렇고, 보통 엄마가 하실 수 있는
예를 들어 새엄마가 해줄 수 있는 영역의 어떤 그런 연애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 특별함이 당연히 멋진 여성이고 아름다운 여성으로서의 매력도 있겠지만 그냥 어떤 존재로서 내가 다시는 볼 수 없는 내 삶을 완전 규정해버리는 어떤 탁월한 존재로서의 그런 매력이 이렇게 두 관계의 핵심적인 매력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 투의 어떤 그 감정의 폭발이 일어나는 시기가 그러니까 조각이 60대가 되어서라는 게 굉장히 좀 의미심장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 번도 60대 여성이 이 정도의 제가 톰 크루즈 방황 괜히 얘기한 게 아니라 정말 미션 임파서블 이 정도로 그 자기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액션을 다 하면서도 그 감정을 분출하는 데에는 16살 때 어떻게 보면 그 10대 시절에 억눌렀고 자기 감정을 조각을 해서 다 깎아내려갔던 사람이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 시기로 다시 돌아가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굉장히 현실이지만 판타지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를 좀 훔치고 싶다 내지는 내가 이 영화를 만들어도 굉장히 좀 어울렸겠다는 생각을 엄태 감독님이 하지 않으셨을까? 감독님의 여러 가지 작품들을 봤을 때 가려지지만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현실과 어떤 세계로 오가는 그런 느낌이고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그런 세계관 같은 경우도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관도 현실에 땅을 붙이고 있지만 분명히 어떤 이상한 공간들을 상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작품이 주는 어떤 좀 약간 친밀감, 내적 친밀감이 감독님한테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약간 삐딱하게 웃기고 이런 걸 좀 좋아해서 그런지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렇게 노인이 된 몸으로 싸우다 보면 뭐 뼈가 탈골되거나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다치면 다시 뼈를 다시 맞추고 뭐 이러면서 싸우는 뭐 그런 장면들이 뭔가 약간 웃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했던 것 같고 뭐 그냥 좀 더 주제적으로 보자면은 이게 결국은 어떤 사람이 자기 신의 쓸모를 계속 증명하려고 애쓰는 이야기라고 보이는데 그냥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쓸모가 없으면 버려지고 도태되는 이제 사회이다 보니까 그 쓸모라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는 생산성에도 가깝게 가 있고 가성비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덕목이잖아요. 그게 저는 콘크리트 유토피아 때 되게 중요한 주제로 삼았던 거라서 그런 것이 좀 비슷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주제적으로 제가 그런 걸 관심이 있어서 그게 더 이렇게 보였던 걸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쓸모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신성 방역 안에서의 그러니까 거의 애정으로 넘어가기 전까지의 묘사가 정말 탁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 정말 거기 가서 의뢰를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할 수도 있겠구나 싶은 어떤 이상한 공간에 들였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공간 안에서 굉장히 조직 문화에 있어서 관계, 그러니까 투가 처음 들어왔을 때도 이게 그냥 어떤 과거의 어떤 이야기들이 없었다면 오히려 오래된 고인물과 새로 들어온 사람의 위계 같은 것들로 좀 더 관계가 집중되었을 것 같고 그 안에 인물들도 조직 안에서 인물들의 어떤 갈등 같은 것들을 충분히 계속 풀어나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신성 방역이라는 곳을 묘사하는 것도 감독님께 되게 중요한 숙제였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원작에서는 오히려 원작보다 조금 더 나아간 해석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세계관을 잡지 않고 뭐 시작하기가 좀 어려웠고 뭐 팩트 체크도 많이 필요하지만 영화 팩트 체크가 안 되면 뭐 도저히 너무너무 진행이 어려워서 끝없이 질문하고 이제 답을 찾는 시뮬레이션을 많이 했는데요. 이제 뭐 청부살인업자들의 조직이라는 건 영화로서 전 세계 영화사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조직인데 뭐가 더 다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만 했고 이제 아무나 그냥 와서 뭘 도와달라고 도와주면 되면은
심부름 센터인데 이제 거기랑은 어떻게 되는 걸까? 그리고 누가 판사 역할을 하는 걸까? 얼마나 잘 알길래 벌레라고 생각하고 하는 걸까? 이런 고민들을 누가 하고 있는 걸까? 이제 이런 맥락에서 세워서 돈을 얼마나 받는 걸까? 받으면 나눠주는 걸까? 얼마 이상은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다 보면은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정말로 너무너무 어렵고 그건 시리즈로 가서 아주 천천히 보여줘서 그걸 이제 이렇게 탐색해가는 재미가 있는 맥락이 돼가지고 초반에 상징적으로만 그냥 몇 개의 세계관 그냥 파리도 입춘이다라는 새로운 업데이트와 이제 유효기간 지난 폐기물을 물리치려고 하는 초식동물이라 등함이 나는 그 김경화가 이제 연기하는 손실재간 부분을 원작에는 거의 없는 그쪽 내용들도 살려서 이제 여기서 조각이 전혀 그 판단에 관여하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그냥 바지사장으로서 주어진 거를 바지사장 안 치고 주어진 걸 그냥 하는 사람으로 권력을 갖고 있지 않구나. 그런데 이 레거시가 자기가 오래 짊어지고 온 거대한 유산이 사면을 가고 있고 이 친구로 인해서 색깔이 달라지고 있구나. 초역은 그거를 이제 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쪽 이제 자신의 파트너와 함께 세웠던 그 조직이 무너져가는 큰 맥락 속에서 도전을 받는 지점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쫓겨나야 되는 상황 마지막 방향으로 올려나가는 큰 외적 이야기의 줄거리는 그렇게 만들어봤던 것 같아요. 작가님이 그 부분이 너무 반가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구현모 작가님께서. 네, 잠깐 내가 했을 때 그냥 소설에서는 크게 관심이 없어가지고 네. 슬쩍 흘겨 쓴 몇 줄이 이렇게 캐릭터로 살아와서 어떤 종류의 이야기를 펼쳐지는 게 재밌었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네. 신성 방역 안에서의 그런 이제 관계도나 아니면 디테일한 묘사 같은 것들은 또 엄태가 감독님도 좀 재밌는 지점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셨는지 그 묘사에 대해서 인상적인 어떤 게 있으셨다고? 너무 조금 나와서 아마 제가 일부러 뒤져 사실 뭐 시나리오나 촬영한 적도 있었는데 전체적인 밸런스를 찾다가는 더 조각에 집중해서 아마 투어의 관계에 더 집중해서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작보다 좀 더 액션, 감성 액션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더 강조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특히 마지막 액션씬 같은 경우는 저는 거의 이렇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거의 정사씬에 가깝다고 느꼈는데 그때 감독님께서 어떤 포인트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연출하셨는지 볼 때 되게 그런 부분들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영화를 어떤 장르의 영화냐라고 이렇게 세상에 내보일 때 액션 영화가 된다는 게 어떤 출생의 조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전에 여러 다른 분들이 시도했지만 만들어지지 않은 지점. 사실 소설만 딱 보면 이거는 그냥 아트 영화의 좋은 소재고 네. 현재 이야기들은 서사가 분절적으로 있기 때문에 과거에 아직도 좋은 이미지가 있고 그런 이미지들이 잘 깨어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각을 쓸 때 어려웠던 지점이었을 그쵸.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쉽게 한 번에 못 읽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고 근데 하나의 정체성을 정하면 처음 시나리오는 드라마로 제가 썼었는데요. 근데 나이 든 여성 배우가 주인공인 영화 특히 코로나 시기에 만들어진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조건들이 있었고 어떤 영화를 딱 물었을 때 이거는 그냥 액션 영화라고 정체성을 모함을 갖추지 않고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었고 그래서 드라마보다는 더 그냥 액션 영화로서의 정체성이 항상 전면에 있었고 모든 액션 영화들이 보고 나면은 이제 액션은 좋은데 너무 서사가 없고 이게 이제 기본적인 클리셰의 또 리뷰잖아요. 존 윅을 모두가 사랑했지만 이제 얘기 없다고 1편을 그렇게 폭격을 했고 2, 3, 4가 또 그렇게 만들어지는 엄청난 매력성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안 봐도 되는 어떤 스타일의 영화를 다시 그렇게 자기 정체성을 가듯이 영화는 어떻게 되는 걸까 고민이 좀 많았었고, 그래서 엔딩 부분에서는 이제 그 액션이 전설이라고 우기는데 영화 내내 전설 아니야 라고 투가 제발 전설처럼 여전히 스스로 살아있다라고 느끼고 자꾸 은퇴를 하지 말고 더 강했으면 좋겠고 나도 더 강하다는 걸 빨리 보여주고 싶고, 그런데 자꾸 이렇게 수그러드니까 이 사람을 그 자기가 가진 전투력의 최고치로 나타날 수 있게 초대하고 싸움의 과정에서 제가 꼭 지문에서 이렇게 써 있었던 것 같은데 둘의 결국 싸움의 결과에 한 포개지잖아요. 연인처럼 포개진다라는 그 싸움의 정점을 향해서 액션들이 이어지게, 그래서 그 동그라미 저는 원형과 네모라고 저희는 불렀어요. 원형 액션, 네모 액션. 네. 원형에서 이제 투가 벌인 파티에서 이 사람이 가진 이제 실제 액션, 물리적인 액션의 정점을 다 보여주고, 네모로 봐서는 이제 투랑 정서적인 액션을 보여주고, 그 액션의 목적은 그야말로 드라마인 결국 투의 시점이 갑자기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조각의 시점과 만나는 드라마로 가겠구나, 그렇게 설계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이런 그 장르, 액션 느와르 장르에서 여성이 그리고 그러니까 노년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기준을 이제 객관적으로 하자면은 요즘 아무리 젊어졌다고 해도 60대 중반이면 노년인데 이렇게 정면적으로 등장하는 거는 거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이 영화 만들면서 장르 안에 정말 이런 그러니까 이 영화의 장르 안에 이 사람을 대입시켰을 때, 이 캐릭터를 대입시켰을 때 저는 오히려 피하기보다는 장르의 컨벤션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까지 항상 남성만 나왔던 그 모습 안에, 그 그림 안에 이 여자가 걸어가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마지막 액션 장면에서의 어떤 배드신 같은 거의 정말 사나이 감정이 느껴질 정도로 그런 액션을 보여줬다면, 사실 강 선생을 대하는 마음은 자기의 첫사랑을 대했던 마음이랑 굉장히 비슷한 감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상가에서 걸어갈 때 그게 액션 장면이기도 하면서 굉장한 멜로 장면이기도 한데, 그걸 보면은 또 예전 그 장피에르 멜리의 영화가 생각이 나는 정도의 그 완벽한 복장과 어떤 그 동선이 느껴졌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액션씬을 어떻게 좀 구성을 하셨는지. 네, 사실 그 조각의 착장부터 그 알란드롱이 떠오를 수밖에 없고, 그 장페르 멜빌이 창조한 고독한 실존주의적 영웅이라고 표현되는 자기 원칙과 선택,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그 선택을 들고 나가는 삶, 이 삶이 가장 진정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고독한 영웅의 삶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원작도 마찬가지고 영화에서도 너무 어린 나이에 너무 큰 상처를 입고 너무 큰 구원을 받고 그다음에 상대방을 지킬 것 만들면 안 돼, 욕망을 갖지 말라고 살아온 너무 큰 정원 명령에 무게에 눌려서 살아가는 모습이니까, 그거를 깨는 방법은 투가 가장 불가능한 방법으로, 가장 안 깨지는 방법으로 사실은 잘못 다가선 거고, 강 선생처럼 아무 욕망을 가지지 않은 채 그냥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전혀 떨림 없는, 그냥 생각도 못해서 하는 담대함으로 조각을 딱 대하는 순간 조각은 평생 이런 사람을 마주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흔들리는 그런 완전한 대칭을 투와 그 강 선생 사이에 만들어서 그 성가에서 사실 죽여야 되는 영화의 가장 큰 변곡점인데, 그때 또 조각이 한 선택이 결국 파국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게 그런 판타지죠. 일종의 그 순간도 주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장면을 볼 때 이제 그 조각이 계속해서 아까 제가 처음에 쓸모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뭔가 타인한테 내 쓸모를 증명하려고 애쓰던 사람이
뭔가 그 순간 이후로부터는 스스로에게 자기 쓸모를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변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장면 안에서 이 느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긴장감도 있지만 저는 그 사랑의 깊이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느꼈었거든요. 근데 감독님께서 지금 그 장면과 더불어서 이 관계들 안에서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그 조각이 관계 맺는 여러 남자들이 있잖아요. 어떤 관계가 가장 좀 인상적이었는지. 그 처음에 장비, 네, 그 분을 본인이 처리하러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복잡한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 내가 아직 살아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어떤 액션을 해야 되는데 그게 나와 그 세월을 같이 지낸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 복잡한 되게, 그래서 그 둘이 싸우는 장면이 저는 되게 슬프게 다가왔던 것 같고, 그 마지막에 이렇게 이 사람이 처음으로 뭔가 그 장비를 죽이고 나서부터 더 뭔가 남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동안은 더 누군가에게 공감하고 이럴 수 있는 여지가 없었던 사람이 그 이후로부터 조금씩 내 그 차가웠고 딱딱했던 내면이 뭔가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그러면서부터 이렇게 변해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직업이 킬러이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그 조각의 액션은 어떤 부분 방어적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킬러라는 직업을 가지고 조각의 어떤 이제 캐릭터를 풀면서 감독이 고민하셨던 부분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공격적이고 그러니까 어떤 무기든 사용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발산하는 캐릭터인데 진짜 만화가처럼 고독한 사무라이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가면서 계속 캐릭터를 좀 어떻게 다듬어 나가셨는지. 정말 뭐 여러 가지 많은 방향으로 그 인물들을 만들어 봤었는데요. 오늘 선물도 저도 뭐지? 네. 아니 포스터 그거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런 네, 포스터가 깜짝 좀 포스터가 몰랐는데 있습니다. 나눠드릴 포스터 보니까 이런 영화였어.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제 보여드려야 되나?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하려는 게.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액션이 큰 틀로 있긴 하지만 결국은 노화를 다루고 그건 제가 감독으로서 마치 똑같이 그냥 언제 은퇴할지 모르는 에버니 마지막 작품이 그 감독의 삶이 늘 투영되는 그런 인물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옛날부터 그랬어요. 나이가 되기 전부터 많이 그랬고, 그 다음에 액션에 대한 감각, 어떤 순간에도 지금것이 액션을 해나가는 킬러라는 이름은 영화에서 한 번도 쓰지 않지만 킬러라는 존재이니까 걸어갈 뒷모습 하나하나도 굉장히 무서운 포스가 생기고 누가 옆에 다가오더라도 긴장하고 손에 닿는 모든 것들은 무기가 되고 공간은 항상 보면 미리 살피고 동물원에 먼저 가서도 그냥 가방 이렇게 자그마한 시점샷을 넣는데요. 상대를 먼저 파악하고 그다음에 언제든지 그 사람을 인멸시킬 수 있는, 소멸시킬 수 있는 태도로. 그래서 그렇게 긴장감을 키우고 사니까 제대로 살 수가 없고 집에 가서는 코미디 영화를 보면서 자기 정화를 하는데 웃지는 못하고 그런 루틴을 계속 건조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풍경을 일단 그려보고 싶었고, 그런 삶이 어떻게 하면 이제 젊은 우리 30대 관객들이 자기의 삶하고 링크가 생기는 부분이 있을까? 그게 제가 킬러 자체에 대한 소개보다 나이 든 사람은 나랑 상관없는 나의 먼 미래, 사실 불가능한, 내가 체험할 수 없는 영역의 일, 이렇게 느껴지지 않고 저것이 나의 삶과 바뀌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그 내적 맥락이 저한테는 더
힘들어서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사실 이 영화는 그 고독함을 둘러싸고 있는 것에 굉장히 따뜻함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너무나 귀여운 하필 강아지가 그렇게 귀여울 이유가 있을까? 무용의 존재가 있었고 그런 존재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각이 그리워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그 후반부에 이 자신의 감정을 어쩔 수 없이 다 드러내게 설계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감독님이 또 이렇게 이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들이 고독과 외로움은 아니고 어쨌든 다른 것을 좀 제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대로 잘 살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감정을 좀 많이 풍부하게 그러니까 억눌렀던 감정, 푸른빛의 어떤 이 영화의 차가움을 상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후반의 폭주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분출된 게 아닐까? 쉬운 단어를 유사하죠. 근데요. 혈연이 아닌 어떤 존재랑 관계를 맺는 이야기가 계속 펼쳐지고 강 선생도 장모님이랑 살고 있고 저희 아버지를 뵀었어요. 13살에 다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고 제 외할머니랑 같이 살았던 기억도 있었고 조각이 보기에 조각을 많은 설명하지 않고 이 사람이 나를 녹일 수 있다면 그건 이제 어떤 종류의 연대감인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상실에 큰 길을 걷고 있거나 이런 느낌을 가는 방식으로 가져가고 강아지는 마찬가지로 이제 안락사 직전에 강아지고 장미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제 주변의 남자들이 대부분 죽어나가고 거의 살아남지 않는 불길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투가 결국 같이 투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도 그 애처롭게 작은 온정과 그냥 인정을 해주던 어떤 상대 존재가 없었던 분이고 그걸 갈구하는 사람을 나중에 깨닫고 어떤 식구라는 이 단어를 써서 그게 먹을 수 입구잖아요. 같이 먹는 사람, 그냥 같이 밥을 먹는다는 아주 옅은 관계라도 여기서 너무 소중한 관계가 되는 그런 인간관계의 어떤 구성 그런 거를 조각 주변으로 다 묘하게 설정해봤던 것 같아요. 엄태 감독님 워낙 콘크리트 유토피아 제 최근작만 봐도 그 묵시록적인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이 정말 미래에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비정한 현실을 그리셨는데 사실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그 따뜻한 기운을 보셨을 때 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생각, 어떤 또 공이 있을 것 같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이 영화가 결국은 늙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영화인데, 그러니까 감독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늙은 이후의 모습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잖아요. 근데 그걸 더 나아가서는 죽는 것까지도 이제 잘 생각하지 않는데 그걸 늙고 죽는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사는 것과 아닌 것은 되게 다른 삶이 일 것 같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서 그런지 이 영화를 보면서 다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고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늙는다는 것에 대한 되게 공포가 항상 있어서 예를 들면 저희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요양원에 오래 계셨는데 할머니가 밤에 혼자 저기 누워 계시면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울까 막 그런 생각을 하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 미래 제가 거기 누워 있을 거 생각하면은 그런 생각들을 하면은 그냥 지금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더 느끼게 됐던 것 같고 제가 그 작년에 오스카 레이스 가기 전에 네. 봉준호 감독님을 잠깐 뵌 적이 있는데 감독님한테 이것저것 다 물어보고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감독님이 부럽다 이러시는 거예요. 젊어서 부럽네요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봉준호도 나한테 부러운 게 있군 그런 생각을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는 젊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이제 늙어서 죽는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서도 또 내가 아직은 그래도 젊어서 할 수 있는 게 많다라는 생각을 같이 하면서 이 균형을 잘 이루고 살아가는 게 삶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 영화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 이유는 이 조각이 가지고 있는 품위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노년 늙음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려지는 모습이 굉장히 부정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희영 배우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보적인 아우라 이런 부분들 어느 배우도 저는 좀 흉내낼 수 없는 그건 굉장히 그냥 그 본연에서 우러나오고 있는 타고난 어떤 외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감독님이 정말 100% 활용을 했다 이 영화에서. 그리고 그 활용이 필요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품위를 잃지 않는 그 외형과 말투 그리고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어떤 부분들에서 오는 캐릭터성이 이 영화의 정체이지 않을까 결국은. 그래서 그 부분을 지켜야 하고 끝까지 이 영화가 정말 멋있어야 했던 이유가 분명 감독님 안에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네, 액션의 외형도 있고 감정의 깊이도 있고 영화가 가진 여러 감상 요소가 있긴 한데 어떤 이 영화의 오리지널리티는 이혜영의 얼굴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이혜영의 얼굴은 드라마로도 언제든지 볼 수 있지만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조각의 얼굴은 만들어지기가 너무 어렵고 앞으로도 어려울 것 같은 어떤 가보지 않았지만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는 어떤 영역을 찾아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이제 저랑 이렇게 상당히 우연히 마주쳤잖아요. 네. 곡선의 방향이 다르면 이제 다시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적인 그리고 운명적인 조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실 영화 속에 보면 뭐 이렇게 성스러운 아주 화이트 칼라 복장에 방영 나갈 때는 그런 자기가 성스러운 일을 한다는 약간 유니폼적인 건 맞췄는데 집안에 있을 때나 모자를 쓰지 않았을 때나 머리도 다르고 뭔가 분장도 다르고 그 작은 틈 안, 일상의 틈 안에서도 얼굴이 계속 다르게 보이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이제 조각의 조각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조각이 되는 그게 강렬하게 인상이 남는 오리지널리티를 어떻게든 잘 끝까지 놓치지 않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죠. 네. 오늘 누가 그 라디오 PD 친구가 신문을 툭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파과에 대한 리뷰인데 돌아버리기에 정말 매력적인 예영 네. 기사에 그렇게 돌아버릴 정도다 쓰는 건 약간 독특한데 민규동 얘기는 하나도 없네. 항의한다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은 후기에 이제 좋은 점이에요. 마음에 안 드는 점 민규동. 그래서 저는 그래 비너스는 아름답지만 누가 믿은지 모르지 이렇게 답을 했어요. 아무튼 많은 분들이 압도적으로 혹은 뭐 거의 예외 없이 그냥 이혜영이라는 새로운 조각의 얼굴이 인상적이고 새롭고 그것이 파워풀하다면 정말 이 영화의 생명은 태어날 이유를 갖춘 좋은 생명체 거의 엉뚱한 게 들어갔죠. 서브스턴스에서 데뷔무어가 재발견됐듯이 이혜영 선배님이 이 영화를 통해서 다시 발견되고 더 많이 활동을 하시지 않을까 앞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같은 나이가 아요 그해 무슨 일이 있어요?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 이영 배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굉장히 그 특이한 외형뿐만이 아니라 아우라가 있는 외형뿐만이 아니라 그 특유의 어투가 있으시잖아요. 그걸 거르지 않고 그대로 이제 그 특징으로 그 캐릭터와 혼연일치 시킨 거 그걸 또 감독님의 디렉팅으로 그대로 고수한 게 정말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 보면은 데뷔모가 굉장히 이제 커버리지가 좀 넓은 배우임에 비해서 이현 배우는 그런 일상의 어떤 부분들을 다양하게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굉장히 그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넓지 않을 수도 있는 그 독보적인 어떤 유니크함이 있는데 그 부분을 진짜 그 유니크함을 100% 활용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게 아마 제가 드라마를 잘 안 보고 그래서 아주 이렇게 카리스마 넘치고 이렇게 하이 클래스의 삶을 많이 사는 멋진 이제 여성도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깊이는 잘 몰라도. 근데 제가 가진 이영의 이미지는 80년대 영화, 90년대 영화, 그 한국 고전 영화에 있었던 이상한 좀뭐 꾸밈 없는 얼굴의 아우라가 저한테는 사실 첫인상이고 계속 있는 인상이라, 제가 이영배를 처음 만났을 때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공연이든 뭐 영화든 딕션이 너무 이상하다고, 너무 야단을 많이 맞아서 그게 너무 컴플렉스고 그걸 바꾸고 싶다고 해서 이번에는 어떤 변화를 할 수 있을까, 이번에 너무 변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표현하셨는데, 지금 그 말투와 목소리와 딕션이 제가 평생을 거쳐서 찾아온 목소리예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이 조각이 너무 잘 어울리고, 이 조각이 판타지와 리얼리즘이 섞인 묘한 세계에서 너무나 필요했던 목소리였기 때문에 전혀 열등감을 갖지 않고 그냥 편하게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미 저를 만났을 때 약간 약간 더듬는 어떤 종류의 틱처럼 네, 그런 게 있었고 손 떨림이 있었고, 그래서 그 모든 게 다 너무 좋았어요. 그냥 감추지 말고 그걸 제어하지 말고, 보통 다른 드라마 할 땐 집중해서 그걸 제어하고 드러내지 않잖아요. 근데 어쨌든 기미 하나까지 저한테 너무 다 소중했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로 저는 다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네, 등 근육에 팔 근육까지 그냥 가진 거 그대로 좋아요. 이렇게 못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준비했던 것 같아요. 거의 9에 가까운 디렉팅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그 팔 근육, 등 근육, 기미 하나까지 너무 섹시하였기 때문에 이 캐릭터에 잘 녹아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얹어보면서 저희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질문하시는 분들께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 파바의 대사를 쓴 책갈피를 증정해드립니다. 네, 방금 어느 분 먼저 드릴까요? 네, 제가 저쪽 그 하얀색 옷 입으신, 지금 뒤돌아보신 분. 네. 안경 쓰셨나요? 머리 하나, 둘, 셋. 1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개봉하자마자 보고 오늘 두 번째로 다시 봤는데요. 처음에 궁금했던 부분들이 오늘 다시 보면서 대부분 영화 안에서 해소가 됐는데, 한 가지는 여전히 궁금해서 질문 드리고 싶어요. 영화 속에서 투오가 왼손 약지에 반지를 끼고 있었는데, 근데 보통 그 자리는 사랑의 약속을 상징하잖아요. 혹시 이 반지에 담긴 의미가 있는지, 캐릭터 설정에서 특별히 의도하신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네, 역시 멜로 영화 정체가 바뀌었습니다. 반지 의미. 저도 궁금했던 네. 사실 반지는 칼이에요. 반지를 딱 치면 비녀 같은 네. 기능이 있는 거군요. 칼이 와서 사실 반지를 쥐고 휘두르면 이렇게 거의 사실 얼굴이 찢기는 날카로운 칼이고, 스파이 무기들을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고, 왜냐하면 이제 방역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손에 쥐는 게 사실 다 무기인 거죠. 휴대폰도 이렇게 닦으면 칼이 나고, 어떤 건 총이고, 그런 이미 존재하고 있는 많은 무기들을 고르다가 반지를 투한테 설정을 했었고, 저게 물속에서 빠져나올 때 테이핑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반지를 빼서 잘라서 뚫고 나오는 과정이 있어요. 그때 쓰이는 건데 편집 과정에서 생각이 됐고, 그거 이제 어느 손가락에 낄지에 대해서는 제가 고민이 있었죠. 찍었던 장면인데요. 그 반지를 하려고. 네. 이미 있죠. 그리고 이제 약지에 끼는 거는 이제 어떤 의미인지는 잘 아실 것 같고, 저는 근데 그게 생각보다 그게 더 강조가 많이 된 거는, 이제 둘이 처절하게 싸우다가 죽일 듯이 그 두 맹수가 싸우는데 마지막에 손을 잡잖아요.
손을 잡는 건 제 시나리오에 없었어요. 그 순간에. 그러면 네. 애드립을 거의 안 했었는데 그 액션은 애드립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불편한 자세고 너무 힘들고 그 촬영 2주 하면서 이제 거의 다 탈진 상태고 그게 이제 그 씬의 마지막 촬영. 근데 시간을 쫓겨서 스태프들은 빨리 집에 가고 싶어하고 좀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몸은 너무 무겁고 하여튼 그 자세를 잡으면서 손을 잡는 순간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서 원치 않는 액션이거나 불필요한 지점이 되면 그걸 다음에 다시 찍을 때는 빼거나 고쳐야 되는데 저는 그게 배우들이 해낸 텍스트를 넘어서는 어떤 퍼포먼스라고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았고 그 순간의 단지가 저한테는 잘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원래는 살인 무기였고 그 약속과 맹세의 어떤 상징으로 그 약속을 느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있게 됐어요. 네, 그 마지막 액션 장면이 더 뭔가 해석이 되는 그런 애드립이 아니라 칼을 쓰지 않은 거는 이제 구체적인 탈출 과정의 기술적인 묘사들을 하는 게 조금 더 그 순간의 감정적인 맥락에서 좀 번외의 설명적인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그냥 이미지로 조각이 상상하는 이미지인 거죠. 그래서 액션의 구체적인 그 사용은 결국에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방영업자들의 가젯은 정말 해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기발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 질문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저쪽으로 한번 갈게요. 하얀색 옷 입으신 네. 네 맞아요. 네. 감독님 제가 책 파과를 제일 좋아하는데 감독님 덕분에 영화 파과도 제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건 그 마지막에 조각이 저를 이제 그2 일기장 올려놓잖아요. 그걸 조각이 당연히 읽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맞을지 그리고 만약에 읽었다면 조각의 감정이 어땠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일기를 읽었고요. 사실 이제 원형에서 싸울 때 네모에서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잖아요. 거기 이미 평등한 평화의 그림을 그리고 서로 등에 칼을 꽂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자기가 그리는 죽음의 모습은 그런 거죠. 서로 껴안고 서로의 등을 찌르는 모습을 그리고 있었고 그 그림은 어디 있었을까? 저는 품 안에 있었을 거라고 사실 그래야만 조각이 나중에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기의 내용들은 엔드 크레딧의 그림과 글자들이 이렇게 남아 있는 거고요. 그 그림을 이제 식구라고 소개하고 사찰에서는 그림 내용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때 오른쪽 화면을 보면 이제 놀이공원에서 마지막 이 유언이 될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는 투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 서로 마주보는 얼굴로 그렇게 되고 폐 놀이공원이랑 이제 안 돌아가는데 거기서는 뒤에 회전 뭔가가 돌아가죠. 그거는 이제 투의 약간 소망 같이 놀았으면 하는 이제 살아있는 병원으로 그 공간을 좀 바꿔서 보여주고 이 내용들은 뒤쪽에 글쎄 많이 좀 숨어 있긴 해요. 그래서 빨리 지나가서 잘 못 읽을 수는 있는데요. 너무 많은 내용이지만 그 중에 일부를 골라서 제가 써봤고 제 글씨예요. 제가 그냥 조금 이렇게 흘려서 가지고 우리 연출팀이나 미술팀이 이렇게 썼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투 캐릭터랑 너무 악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림을 잘 그리진 못하지만 그 감각으로 조금 투 캐릭터가
이제 쓸 법한 필체. 뭐 찾다가 못 찾아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제가 네. 하게 됐죠. 감독님 글씨를 잘 쓰시는 걸로. 네.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네요. 네, 다음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이 여기 이 질문하고 관련이 있나요? 이건 관련이 없습니다. 네, 관련이 없어요? 네, 아니 네. 선물이 아니에요? 네. 아, 일단 먼저 네. 책갈피 선물을 먼저. 네. 네. 앞줄을 드릴게요. 맨 앞줄. 그냥 얘기하면 마이크 금방 드릴게요. 네, 오고 있습니다. 감독님 다음 선물을 공개를 하시려고 하신 거죠? 아니요, 그냥 네. 그냥 또 다른 선물이 선물, 있습니다. 네, 선물에서. 일단 근데 포스터는 어디 있어요? 혹시 보여드릴까요? 네. 다 보셨나? 모르실 거가 나타나나? 공개가 됐어요? 네. 그래요? 공개가 됐습니다. 네. 네? 나가실 때 받으실 겁니다. 먼저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예체능을 전공으로 하면서 영화도 많이 보고 작품들 많이 보는데 감독님 화가 작품 보고 너무 많은 자극이랑 영감을 받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자리에서 질문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제가 첫 번째 볼 때는 스토리 위주로 봤다면 두 번째 볼 때는 연출 위주로 봤는데 마지막 2 조각 시퀀스 빼고 앞에 그 2랑 조각이 다른 인물들이랑 싸울 때 2는 원테이크를 많이 쓰셨고 조각은 컷을 나누는 걸 많이 쓰셨던데 혹시 그것도 어떠한 의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마 우리가 컨티뉴어티라고 부르죠. 컷의 설계가 아마 감독의 가장 고유한 영역이고 밖에서 이제 감독을 컨트롤하려고 아무리 뭐 해도 가장 아마 다루기 어려운 영역이 컨티뉴이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아마도 그럴 것 같은데요. 시나리오나 편집은 이제 뭐 이렇게 조절하기가 쉽지만 어떤 순간에 컷을 해서 어떻게 뭐 어떤 그림으로 갈지 설계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고 감독의 고객으로 이렇게 찾아나가야 되는 영역 같아요. 감독이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투의 액션과 저의 액션의 약간 스타일이 다른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궁금합니다. 어떻게 됐을지. 거대한 블록버스터 영화를 어쨌든 찍으면서도 고민이 많았었을 것 같고 설계에 대한 추측하기로는 그 액션 씬을 찍기에 김성철 씨가 좀 더 젊어서 끊어서 가기가 끊어서 가지 않아도 그 액션을 충분히 잘 할 수 있어서 아니었을까. 물리적인 어떤 차이에서 오는 액션에서 이렇게 이투기 때 보면 거기 뭐 우리 게스트분들 엄청 많았어요. 그렇죠? 태그 배우랑 저는 액션 씬을 항상 찍는 게 어려워갖고 되게 다치고 막 그래서 무서워하는 편인데 이상하게 찍는 액션 씬은 다 그렇게 컷을 나누지 않고 찍게 되는 경우들이 그러니까 실제 리얼한 뭔가 싸움처럼 보이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은 투의 액션은 좀 더 정제되지 않고 더 날 것 같은 느낌을 줬던 것 같고 그 조각의 액션은 더 이렇게 절제돼 있고 딱딱 끊어지는 어떤 그녀의 캐릭터성을 보여주는 뭐 그런 거 아니었을까? 네. 그러니까 그림으로 말하자면 뭐 이렇게 처음에 시나리오 때는 관념적인 설계를 하니까 투는 자기 과시적이고 음악이 많이 담겨 있고 이제 조각은 감정이 없고 공간 활용 많이 하고 효율적으로 상대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방식의 액션을 설계해야 되니까 조각은 차가운 물, 그럴 때는 얼음을 표현하고 투는 불 같은 액션, 둘의 이제 와우 장면이 있다면 이제 어떤 게 용이고 어떤 게 호랑이인지 좀 그런 개념적 구분을 먼저 했고 전체 액션 모두가 다 롱테이크로 설계했었어요. 그냥 다 사실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롱테이크로 가자. 왜냐하면 이게 톰 크루즈가 하는 스펙타클이 영화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그 다음에
많은 일반 시민들이 막 있는 어떤 공간에서 막 펼치는 그런 성룡 같은 액션 쇼가 아니고 다 비밀리에 이렇게 해야 되는 영역이니까 그런 성격이 좀 다른 종류의 방역 액션이라는 개념을 적용했고 실제 이제 이영 선배님 만났을 때는 1시간만 리딩해도 무릎이 아프시고 더 못하는 집에 가서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실제 조각스러운 육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겁먹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저의 설계를 보여줬을 때 찰리즈 테론의 아토믹 블론드를 보여주거나 엄청나게 긴 테이크 18분짜리 테이크가 근데 근데 기술적으로 한 컷으로 찍은 영화들은 아니에요. 한 컷처럼 보이게 연결하고 저희가 한 컷처럼 보이게 설계를 많이 했죠. 결국 끊어서 찍긴 하지만 그런데 그냥 실제 만나서 대화하면서는 할 수 있는 만큼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할 수 없는 거를 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하는 거는 진짜처럼 보이기도 좀 어렵고 불가능하고 보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되고 할 수 있는 만큼 하시죠 이렇게 제안을 드렸고 근데 눈은 너무 높으셨어요. 찰리즈 테론 액션도 너무 별로던데 이러시더라고요. 정말요? 진짜 같지도 않던데 뭐 이렇게 눈은 정말 하늘을 찌르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어디를 맞춰야 될까 뭘 해야 될까 정말 관객으로서는 뭐 보통 관객이 아니에요. 너무 높으죠. 하여튼 그래서 결국은 기술적으로 조각들은 많이 잘려나가면서 더 짧고 빠른 그런 종류의 액션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아토믹 블론드는 가라 이혜영이 갑니다. 네. 그 액션의 그 캐릭터별 그 어떤 스타일을 또 관객의 질문을 살펴봤고요. 질문 여기까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다른 선물이 또 있어서 그 전에 잠깐 오늘 받으실 포스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걱정 별로 아니에요. 근데 여기 액션이 어디 있다는 거죠? 네. 문제적인 포스터를 여러분들 오늘 이런 영화 없네요. 선물을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너무 속이 많이 보이네요. 저희 이 포스터는 저희 우측 퇴출로에서 나눠드릴 거니까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예고했던 다른 선물이 있는데요. 이거 정말 엄청납니다. 보통 영화 끝나면 시나리오 곡이 나오잖아요. 오늘은 파바의 시나리오 곡을 준비해서 두 분께 드릴 텐데요. 당부의 말씀이 하나 있어요. 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그 영화에 담겨있지 않은 삭제씬들도 여기 진짜 엄청나죠. 그래서 이 선물을 받아가시는 분께서는 정말 이 안의 내용은 절대 공개 불가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혼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그래도 유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는 분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어때요? 네. 그럼 전화번호를 받으시고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시나리오 출판이 될 수 있어서 네. 이게 막 다 이렇게 찍어서 올리시고 그러면 네. 좀 그래서 그 당부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삭제식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드려요? 그래서 제가 감독님께 두 분께 한 분 한 분 드리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걸 준비해왔습니다. 저희 자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뽑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태아 감독님 먼저. 네, 얼굴을 보고는 참아 못할 것 같아요. 여기만 보고 내리가고 네. 여기만 보고 하겠습니다. 아까 영화 시작하기 전에 임시완 씨가 무슨 광고에 나와서 JR 7번 JR 7번 잠깐 이 공익 광고가 이런 식으로 또 활용이 되나요? 네. 제일 J7번 관객도 계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조금 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네, 민기도 감독님의 초이스. 여기서 되게 많이 계시네요. 조각이랑 투랑 열흘 동안 같이 썼으니까 10번 라인에 거의 못 나왔어요. 네? A열과 C열
시절 학생입니다. 해피랜드 H 10? 해피랜드 H 일단 네. 10? 10번이요? 비었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H와 10번 네, 축하드립니다. 저희 두 분께는 드리고요. 다음 또 네, 토크 때 좀 더 준비해 오시고 네, 준비해 오시도록 제가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인. 그리고 여기 사인이 다 있어요. 나보다 못 받았는데 배웠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아까 엄태아님도 한 번만 달라고 했는데 안 주고 있습니다 지금. 네, 오늘 네, 이렇게 또 파몰이 토크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또 몰랐던 그 장면의 비밀들도 오늘 많이 수거해 가셨을 거라고 믿으면서 당분간은 이 파바이 이미지들이 떠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오늘 토크 재밌으셨나요? 네. 그러면은 두 분 감독님께 인사 말씀을 하나씩 드리면서 또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네, 초청되신 엄태아 감독님 말씀 드릴게요. 들어오기 전에 영화관이 어떻게 될까 앞으로 막 그런 얘기를 이제 두 분과 나누다가 왔는데 너무 많아서 이렇게 관객분들이 꽉 찬 극장에서 영화를 또 같이 보니까 이게 진짜 극장에서 보는 영화를 보는 느낌이지라는 느낌을 또 새롭게 받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 뜻깊었고 또 이렇게 끝나고 또 관객 여러분과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좋고 영화가 되게 재미도 있지만 의미도 놓치지 않는 영화니까 또 극장 가서 또 보시면 못 봤던 것들이 또 계속 보이고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단편 영화에서 엄태구를 보고 소속사에 소개를 시켜주고 형이 영화를 만든다고 해서 누굴까 하고 왔었는데 단편 영화 시절부터 영화제에서 심사하고 그리고 많은 감독님들이 대상을 주면서 굉장히 경계했던 정말 너무나 뛰어난 감독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감독으로서 같이 영화를 보고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고 또 다음 영화도 또 기대가 됩니다. 관객분들 정말 들어오는데 코로나 때랑 별 다를 바 없이 극장이 텅 비어 있는 게 참 가슴이 아팠는데요. 그래도 관 가득 채워주시고 또 아주 영화 속의 숨은 의미까지 이렇게 깊이 있게 바라봐 주시고 영화의 재미를 만끽하시는 걸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주변 분들하고 네, 좋은 인상 있으면 많이 나눠주시고 그리고 파바가 여러분들과 함께 또 계속 생명을 이어가고 여러분 인생에서 좋은 한순간으로 기억되기를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영화는 두 번 다시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나오셨을 때 꼭 많이 보시길 바라면서 이 포스터는 정말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나눠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서두르지 마시고 네, 천천히 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